향가의 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거주 동포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세계 불교학 연구소 향가 마녀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들에게 깊은 충격을 줄 내용입니다. 믿기 싫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백총강 전투 이후 일본군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던 백제인들의 뒷이야기입니다. 사실상 1400년 만에 진실을 드러내게 되는 역사의 아픈 진실입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인문학이라는 좁은 틈바구니가 가진 한계를 뚫고 김용혜 TV의 영상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까지도 막연히 믿고 있는 전설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군이 한반도 서해안 백총강 전투에서 패전한 이후 수많은 백제인들이 일본인들과 함께 일본군과 함께 일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당나라와 신라군의 조직적인 패잔병 토벌작전에서 살아남은 백제 귀족들과 군사들도 함께 철수하였을 것은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전에 단련된 이들이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간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처음 몇 년간은 성 쌓는 일에 총동원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신라와 당나라의 토벌군 침공에 대비해서 목숨을 걸고 쌓았던 조선식 산성이 일본에 여럿 남아 있습니다. 산성 쌓기가 끝나자 일본은 백제인들을 곳곳에 집단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아쉽게도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지금까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일본에서 잘 되었다거나 지대한 문화적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향가 제작법으로 일본 서기 속 향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실상을 사진처럼 보여주던 자료가 발견되었습니다. 향가 한 곡이 일본 서기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귀중한 사료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백촌강 패배로부터 8년이 지난 뒤 그 향가가 나타납니다. 일본의 아이들이 불렀던 동요였습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일본 서기 속 동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그 동요의 원문입니다. 동요를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와 씨를 뿌리고 있다. 어찌해야 하리요? 씨를 뿌리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고집을 부리며 가래를 끌고 있다. 가래를 끌고 있다.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어찌해야 하리요?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이다. 삼배옷 입었던 남편과 그의 아내가 날듯이 언덕을 뛰어다니며 농사를 짓고 있고 노인과 아이들이 날듯이 언덕과 들을 뛰어다니며 농사를 짓고 있고 이 작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풀이는 이렇습니다. 귤나무 열매는 각각 다른 나무에 열려 있지만 이를 실에 꿰일 때는 다 하나가 되지요. 요게 끝입니다. 아주 짧지요. 현대 일본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망명 백제인 등용을 비난하는 작품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풀이는 오류입니다. 이들의 풀이가 오류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에 대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동요는 매우 유명합니다. 백제 멸망 후 일본으로 건너갔던 유민들에게 집단적으로 관의를 수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요는 일본의 역사 사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민족의 역사 문건이라고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일본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구조적 이유 때문에 잘 못 풀고 있었고,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언감생심 해독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 멸망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당나라에 끌려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륙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의 자취에 대해 우리는 지금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400년 전 당나라에 끌려가 사망한 의자왕의 무덤을 찾기 위해 당나라 북망산까지 뒤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이 사진은 북망산에서 흙 한 줌을 가져와 만들어 놓은 백제 의자왕의 무덤입니다. 왕뿐이 아닙니다. 그때 끌려간 고구려인의 후예라고 짐작되고 있는 라후족에 대해 방송과 신문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라후족은 말과 풍습이 우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시 한반도에서 강제로 끌려갔던 우리 민족, 디아스포라들에 대해 깊은 인간적인 연민으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한 민족입니다. 한국의 역사가들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일본 서기의 이 동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인호와 같은 문학가들도 이 동요를 자신의 작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이 지금에야 해독된 것입니다. 자그만치 1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이들의 모습이 명확히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산과 언덕을 뛰어다니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었고 귀천이 따로 없었습니다. 삼배 옷을 입고 있던 그들이 들에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삼배 옷은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처지는 어려웠으나 자세는 의연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책임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렇게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작품은 동요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천황들이 한국어로 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제가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뒷골목의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천황과 같았을까요? 뜻발의 법칙. 그동안 말해왔던 뜻발의 법칙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글자 중 앞 글자는 뜻으로 풀고 뒤 글자는 한자가 가진 발음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다를 풀어보겠습니다. 예라는 한자는 끌다 에입니다. 끌다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는 끌다로 읽고 다는 뒷글자이기 때문에 발음인 다로 읽어야 합니다. 끌다와 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은 끌고 있다, 끌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습니다. 가래를 끌다, 가래를 끌고 있다 이러한 뜻이라는 소리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농구입니다. 농사짓다 농, 곱자구입니다. 농사짓다라는 것은 농사짓다가 뜻이고 곱자구가 구가 발음입니다. 농사짓다와 구를 뜻과 발음을 연결시키면은 농사짓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농사짓구. 만엽집과 일본 서기의 향가에 한국어로 된 노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효덕천황의 말을 떠올려 주십시오. 나만 빼놓고 효덕천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빼놓고 모두 다 세차게 흐르는 물에가 그물쳤단께. 또 천무천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줏빛 옷 입은 여인을 풀숲에 가렸어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이들까지도 길거리에서 한국어로 된 동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뛰어다니며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당시 일본 땅에서는 골목 아이들로부터 천황까지 사골 곰국처럼 우려낸 우리말로 된 향가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제인들은 일본으로 간 뒤 산성을 쌓는데 동원되었고 성 쌓는 게 끝나자
집단으로 농촌에 이주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백성들이 경작하던 멀쩡한 논밭을 백제인들에게 줄 리가 없으니 아마도 황무지를 지정해주면서 개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백제인들은 그 황무지를 죽기 살기로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싸우다 죽었고 일본에 와서는 산성 쌓다 죽었고 이번에는 농토를 개간하는 고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기간이 10여 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잊혀져 가던 그들을 뒷골목의 아이들이 소환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전례에 따라 그들에게 관의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제인들에게는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노래였을 것입니다. 동요가 아이들에 의해 거리에서 불려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671년 천지천왕이 자신의 후계의 문제와 관련해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아들인 대우 황자를 태정 대신에 임명한 것입니다. 태정 대신이라는 것은 일본 최고의 관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될 것입니다. 이 조치는 대우 황자를 후계자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대해인 황태제가 황희 승계의 대상에서 탈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의 역사를 바꾸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권력 구도가 급변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긴급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말탄 전령들이 자기의 상급자에게 여기저기 급히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 조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의미를 해석하느라 분분하였을 것입니다. 천지천왕이 드디어 운명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 대우 황자를 후계자로 한 조치는 대해인의 황희 세습 계획을 철회한 것입니다. 천지천왕의 가장 아픈 곳은 백제 파병이었습니다. 대해인은 백제 파병 문제에 대해서 천지천왕과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천지천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동생에게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백제 파병의 정당성이 부정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있을 불의의 사태를 막기 위해 동생 대해인을 황태제로 임명하고 딸들을 그에게 시집 보내는 등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 모두가 임시 방편이었고 제스처였을 것입니다. 그간 천지천왕은 사냥대회를 연다든지 여러 가지로 민심수습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여겨졌을 때 천지천왕이 세습계획을 이제 철회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지천왕이 백제 문제에 불투명한 입장을 취하였던 대해인 황자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미묘한 맛이 있는 인사조치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백제인들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더 사실 중요합니다. 일본 서기는 인사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달 좌평 여자신 사택 소명에게 대금하를 주었다. 나머지 달솔 등 50여인에게는 소산하라는 관의를 주었다. 천지천왕이 아들 대우 황자를 후계자로 지정한 데 이어서 곧바로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온 이들에게 대규모 인원에게 관의를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백제의 유민들을 중용하겠다 이러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백제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전쟁 경험이 풍부한 백제인들이 방패가 되어서 자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들 대우 황자의 집군 기반에 백제에서 온 유민들을 대거 포함시키겠다 이러한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천지천왕은 백제인들에 대한
관이 수여에 앞서서 민심의 역풍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제에 갔다가 전사한 이들의 가족들이 반발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향가의 내용은 관례에 따라 백제인들의 관의를 주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민심의 역풍을 걱정했기에 관례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동요로 이 내용을 유포시켰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관례에 따라 백제인들에게 관의를 주어야 한다. 천지천왕은 아이들의 입을 통해 나타나는 민심을 수용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이제 백제인들은 천지천왕에 의해서 중용될 것이고 높이 쓰일 것이고 후계자인 대우 황자의 핵심 세력이 되어서 미래가 열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요? 대우 황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력을 지켜냈다면 백제인들은 일본에 안착할 수 있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 천지천왕이 그만 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천지천왕은 1년도 안 되어 사망했습니다. 49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을 알고서 후계에 대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역사가 뒤틀립니다. 천지천왕이 죽은 후 몇 달 만에 동생 대인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의 군대는 붉은 천을 찢어서 소매에 다는 등 표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액전왕이 시킨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승계받은 대우 황자는 결국 싸움에 패배하였고 자결에 몰리고 말았습니다. 군사들이 그의 목을 베어 대해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권력을 잡은 천무천왕이 백제인들을 어떻게 취급하였을까요? 대접하였을까요? 전쟁 경험이 풍부했던 백제인들은 반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우 황자의 주력군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향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대우 황자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황자는 망하게 된 고국 백제를 구원하려다가 정치적 위기까지 맞았던 천지천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백제인들은 심정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붉은 군사들은 기라리라. 붉은 군사들은 기라리라. 액전왕이 사냥터에서 그렇게 향가를 지었더랬습니다. 대우 황자는 대인 황자가 몰고 온 붉은 띠 맨 군사들에게 결국은 패배하였습니다. 천무천왕이 대우 황자의 편을 들었을 백제인들을 그냥 농사짓고 편히 살라고 내버려 두었을까요? 백제인들의 선택과 대인의 선택이 동요에 바로 들어있었습니다. 그 동요는 앞에서 저희가 풀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천무천왕이 바라본 동요는 그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자의 뜻을 다르게 풀다 보니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한번 바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다해 도망가 있다. 백제인들이 싸우다 도망갔다는 뜻이겠죠. 반란군에게 패하고 도망갔다는 뜻이겠죠. 어찌하리요? 도망가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고집을 부리며 군사들을 이끌고 있다. 군사들을 이끌고 있다. 도망가 있으면서 군사들을 이끌면서 대해인 황자에게 저항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백제인들은 대해인에게 항복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더라도 대해인한테, 무도한 대해인한테 투항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천지천왕에 대해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백제 최후의 무사들이 천지천왕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리로 뭉쳐있던 집단이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리요? 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애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것은
천무천왕측의 대해인의 의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렇게 저항을 하지 않는가? 저렇게 저항을 하면 예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즘의 말로 한다면 삼족을 멸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삼배옷 입었던 남편과 그의 아내가 날듯이 언덕을 뛰어다니며 농사짓고 있고, 노인과 아이들이 날듯이 언덕과 들을 뛰어다니며 농사짓고 있고,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도망을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대해인 측에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향가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일본 서기는 승리자 천무천왕 측에서 지은 일본의 정사입니다. 천무천왕 측이 일본 서기에다가 백제인들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의 향가를 실어둘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조치했던 내용, 백제 최후의 무사들에게 조치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해석이 전혀 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 향가를 지었던 원래의 취지는 관의를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백제에서 온 사람들의 관의를 주었다 했는데, 천무 측은 훗날 난에서 승리한 이후 이 작품을 다시 살펴보니까 백제인들이 저항했던 내용과 자신들이 백제인들을 처리했던 내용이 너무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향가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해인의 군사들이 대우 황자의 군사들을 격파하자 백제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투항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항의 명분은 그들은 천지천왕에 대한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도리를 저버릴 수 없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고귀한 정신 중에 하나가 될 거라 하겠습니다. 결국 천무천왕 측은 대해인 측은 그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처리하라. 전례에 따라서 처리하라. 투항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처리하는 전례, 그것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조치가 무자비하게 시행되었을 것입니다. 비극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백제가 멸망한 후 일본으로 갔던 백제 최후의 무사들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고국 백제를 위해 구원군을 출병시켜 주었던 천지천왕에 대한 도리를 지키다가 이국 땅에서 원혼이 되었을 백제인들을 진실로 아픈 마음으로 애도합니다. 낯선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